이제 상인의 이야기, 상인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춰야 되느냐? 갖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갖출 게 세 가지. 현금, 신용도 된대. 신용과 의리가 있으면 된대. 현금. 현금이 없으면 신용이 있으면 누군가는 빌려주겠지. 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수. 한수. 내가 보니까 레벨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산수인데 초등사. 초4 정도의 산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모 더하기 7은 아, 저 어렵다. 요 산수가 핵심이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회계. 이게 복식부기. 혹시 북이? 이 세 가지는 상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책에 나와요. 1494년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최초의 책이에요. 최초의 책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수학책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의 장으로 복식부기를 넣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상인에게 필요한 거는 세 가지다. 그래서 수학책을 쓴 거예요. 수학책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 산수 아까 1494년 이야기했는데 네. 피보나치의 수학책이에요. 이거는 1202년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인데 1202년. 고대 이후로 최초로 유럽에서 수학책으로 완성된 걸 나온 책이에요. 이 책 이후로 수학책이 완성된 형태로 나온 게 루카 파치올리 1494년 책이고. 근데 이건 이제 계산책이래. 계산책 아마 라틴어일 거야. 근데 안에 내용은 빼곡해. 그러니까 빼곡해. 수학기호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에 수학기호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 그냥 그렇겠네. 모든 걸 다 말로 설명해. 어. 이거를 말로 푸는 거야. 어. 그 예를 들어 보면 허걱해. 근데 요 산수에 대한 강의는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네, 요 책에 있는 이 책에서 앞에는 이만큼의 분량이 전체 분량 이만큼의 분량이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를 설명해요. 그걸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게 이제 이 책이 서양의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한 책은 아니야. 그 이전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할 거는 이 책의 12장인데 12장에 많은 예가 나와요. 그거를 별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기. 커피 10잔 마셔야 돼. 옛날에 그걸 또 해야 되는구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수업 못하니까 노력은 해요. 공식 막 외워. 근데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떤 공식에 넣어야 되는지 공식 머리에 많지. 맞아. 근데 이 책이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거 하나를 푸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수학계 맨투맨 같은 거구나. 친절한 설명. 이 책은 회계에 대한 책이에요. 회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게 될 건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루카 파치올리 이 세 개가 상인한테 꼭 필요한 거라 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복식북이가 지금의 서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복식 호흡이 아니고 그때 복식이 아니고 더블이라는 의미의 복식이에요. 더블. 이게 왜 복식북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나 100만 원 주고 샀잖아 라고 하면 그냥 나 1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 1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것까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 그죠? 근데 복식북이는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100만 원 자산 제 자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비용도 들어가고 수익도 들어가고
어쨌든 스마트폰 100만 원이라고 쓰고 이쪽에다가 뭐라 쓰느냐면 삼성전자 45만 원, 은행 예금 55만 원. 이게 복식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천이야, 원천. 이거는 사용한 거고 이거는 원천이야. 이 두 개를 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식복이야. 아주 간단해. 그냥 이거 100만 원 주고 샀어가 아니고 그 1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그 원천을 그 이전에 내가 장부에 삼성전자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자산이죠. 삼성전자 자산 이쪽에 있었어. 근데 그거를 팔았다 라고 하면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다가 삼성전자 45만 원을 쓰면 여기 삼성전자 150만원이 있던 거에서 차감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더블로 기록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령 뭐 기타 소득, 사업 소득, 뭐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근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까? 그다음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까를 물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그래서 제가요 매출이 2천만 원인데요. 제가 경비 쓴 게 있어요. 영수증. 이렇게 해서 경비 처리를 받는 사람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영수증 갈아봐 가졌는지 어디서 그냥 위쪽에서 왔는지를 쉽지가 않거든. 물론 요즘이야 시스템이 좋긴 하지만 근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내가 무엇인가 비용을 지출했다. 무슨 돈으로 쓴 건데 하나하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돈은 그 앞에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게 처음 제일 위로 올라가면 사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 사업 제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현금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 내가 현금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아니고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거는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면 나중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데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 복식보기가 정말 놀라운 게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이 복식보기 이후로 서양에서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물건 실어 나르고 뭐 흥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인이 전형을 봤는데 동전 막 세고 복식보기 이후로 상인은 잉크통 들고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사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거든.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서 선장한테 이 물건을 인도에 가서 팔고 와라. 당신들이 선원을 고용해서 라고 물건을 넘기고 심지어 경비까지 넘기고 여기도 한 10대 명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돌아오는데 물론 이 상인들 한 명 한 명이 여기다가 배에다가 자기 회계 기록할 이런 걸 쓰는 애들을 다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 상인이 고용한 이 회계사가 그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하면 나중에 이 배가 돌아왔을 때 이 원래 주인들이 그 장부만 딱 보면 그래 얼마 이런 데 얼마 벌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규모가 커진 거예요. 1260년에 마르코 폴로가 15세의 나이로 중국을 가요. 그때 삼촌자라서. 얘도 베네치아 출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경문록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자기가 강에 떠다니는 배를 봤더니 하루 종일 세봤더니 수백 척의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실어놓은 곡식만 봐도 세상에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리고 자기가 황궁에 갔는데 황실에서 그냥
한 번에 수천 명이, 3천 명인가? 수천 명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다 어디서 나지? 그리고 하루 종일 각 나라에서만 사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진상을 하는데, 세상에나. 그 당시에 조그만한 유럽 대륙에서 상상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지팡구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온 동네 전부 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팡구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책에다가 얼마나 세상이 놀라운지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팡구는 자펜이야. 아, 자펜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지팡구 가자, 지팡구 가자. 그래서 사실 중국보다도 일본이 먼저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애가 거짓말한 거에 속은 거구나. 그렇지. 근데 그 책에 이제 몽고 군대가 일본 정벌하러 가는 내용도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책을 마르코 폴로가 썼다 안 썼다 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너무나 뻥이 심한 거죠.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썼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주워 들은 이야기를 쓴 것 같다는 분이 많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럽하고 중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GDP 규모로 봐도 압도적이었어. 근데 이 복식후기 이후로 이게 1494년이니까 한 400년도 안 가서 어느 날 중국인들이 거대 함대가 밀려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은 생전 보도 못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애들은 복식후기를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복식후기가 있었다고요. 송도 상인들이, 개성 상인들이 사계 치부해가지고 복식후기를 다뤘다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1700년대 정도부터 복식후기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요. 복식후기 이후에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선단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재화는 한정돼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티키타카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됐죠? 여기저기서 뭐 약탈을 아프리카도 있죠. 아프리카도 그 유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복식후기가 강력한 게 뭐냐면 거대한 자본이 모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걸 좀 모으고 남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사업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복식후기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가 믿는 사람하고만 사업해요. 가족들끼리. 그러면 선박 항해술의 발전과 같이 더불어서 모든 게 다 같이 왔겠죠.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된 건 아니겠지만 복식후기가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송도 사계 치부를 갖고도 역사를 따져보면 중국에는 그런 회계 기록이 없어요. 일본에도 없다고. 그래서 송도 사계 치부는 이 그 베네치아의 루카 파치올리가 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없애고 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술해놨어요. 이 복식후기라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죠. 복식후기로 기록하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쭉 기록해 나가면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떼먹었느냐 안 먹었고 어떻게 알아? 근데 복식후기로 기록이 돼 있으면 하나하나 다 역추적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과 경영학의 복식후기가 미친 영향의 정도는 천문학의 코페르니쿠스가 미친 영향과 같다. 라고 하고 우리 이제 뭐 독일의 문호조 칸트의 경우에는 얘가 40대까지 낭만주의적인 뭐 젊은 메르트레이스를 품이라는 이름을 막 쓰다가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 전신에서 국가 재무와 관련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국가 재무나 돈 문제, 화폐, 통화 관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조회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해요. 복식후기.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상인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복식후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복식후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투자와 관련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이 될 때 그럴 기회가 생기면 복식후기, 회계 모든 회계는 복식후기예요. 모든 회계는. 되게 어려워.
옛날 해보면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괜히 어렵게 가르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학. 그러니까 문과애들한테 쓸데없이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학 정도를 확실하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난 교육을 시킨다고 보는데 회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회계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업의 회계 장부를 쓴다라는 것 보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레벨로 다 가르치는 거야. 아니 이 레벨로는 왜 안 가르치냐고, 왜 다 저 레벨로 가르치냐고. 근데 요 레벨로 이제 별도의 동영상으로 강의를 할 건데 회계는 깊게 알면 알수록 상인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남들이 왜 뭘 해놨는지도 알 수 있거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남을 속이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남을 속이려고 그러면 장부로 속일 수밖에 없어. 회계 장부로.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뉴욕 가서 사기 치울 정도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미국은 회계 장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관리를 해요. 회계를. 의회가 직접 관리하고 예전에 월드컴이나 이런 회계 부정 사건이 생기잖아. 의회가 직접 조사단을 보내고 청문회를 하고 그래서 회계 원칙을 바꿀 정도로 회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뭐 IFRS는 국제회계가 있는데 미국은 자기들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회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사기를 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애들한테 우리 장부 봤지? 이렇잖아. 헉, 진짜네? 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완성이지. 상인으로서는 현존하는 최강의 상인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쪽에는 자산 비용에 증가 쓰고 이쪽에 부채나 자본으로 나눠 쓰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저거 막상 배우잖아. 얘가 자산이야 부채야 이거 생각하다가 맞아. 엄한 데 갖다 놓고 막 이런다니까.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하고 한쪽에 들어간다. 같은 놈이야. 아니 비용은 나가는 거지. 자산은 내 거고 이게 왜 한 몸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신문에 그런 거 한 번씩 나와요. 바이오 회사가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잖아. 이거 돈 들어간 거 이미 쓴 돈이거든. 네. 애들 월급 주고 비용으로 나간 돈일까요? 안 그러면 아니 이거 약 개발한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자산으로 잡아야지. 유효비 자산. 나간 돈이긴 하지만 이게 자산이야 아니야 비용이야. 뭘까요? 둘 다 공동의 성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비용과 자산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포기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플러스네 이거는 마이너스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자산과 비용은 같은 것이다. 내가 비용을 썼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돈을 벌려고 내가 자산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 구조를 갖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비용을 썼을 당연히. 때.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까도 뭐 PBR도 이야기했지만 자산에 대해서 자꾸만 평가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 저 얼마거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용 나가는 걸 싫어해요. 비용 나가면 그 돈 나가버린 돈이잖아. 근데 그게 자산이든 비용이든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거든. 돈 벌지 못하는 자산은 내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 비용 지출한 게 내한테 돈을 벌어줄 소득을 넘어온 거라 생각하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근데 자꾸만 자산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복식부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해가 불가능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자산이든 비용이든 나한테 소득을 발생시키는 놈이야. 둘 다 똑같은 놈이야. 소득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산이 비용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채하고 수익도 같은 거야. 그 송도 4개 치부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 이게 4개라고 하는 게 4개라는 뜻, 4개. 4개로 세상을 상위는 4개에 대해서 빠삭하게 개념 전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 기록하면 된다는 건데 그 송도 4개 치부의 4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복자백차라고 해서 한자로 쓰였는데 이게 한자로 만든 게 아니고 이두?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전통으로 뭐 받자, 주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는 거고 내 거고 주는 거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겼다, 내가 썼다.
나한테 이익이 생겼다. 내가 쓴 거다. 수익과 지출. 예. 그리고 내 자산이다. 내가 줘야 될 거다. 내가 받을 거다. 이 네 가지가 상인이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기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불하고 그러셨죠? 예. 이게 이제 그 복식후기에서는 자산, 부채, 그 다음에 비용, 뭐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이 네 개로 구성한다. 근데 이제 서양의 복식후기에서는 네 개로 한다 이런 의미가 없거든. 이런 게 없고 하는데 이 송도 사계치부에서는 이걸 네 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원이 아니고 근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게 개성상인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개성상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근데 사실 BC 3000년 이럴 때도 보면 이거하고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4000년, 5000년 전에 저기 점토판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중이야. 해석하고 있는데 뭐 한 20% 정도 해석이 됐다고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90% 정도는 거래 기록이야.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런 거 기록하고 뭐 그거 왜 뭐 기록할 게 있나? 뭐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기록이 돼 있고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돼 있고 이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 상인들의 기록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 저 문명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엇인가가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돌연변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돌연변이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서양에서는 거대한 산업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복식후기로 확 넘어간 거야. 이 루카 파치올리도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어느 상인 집안에서 쓰는 걸 자기가 배워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얘가 거기서 배워와서 이런 식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걸 수학과 비슷한 의미로 쓴 거예요. 이 때문에 결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너무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을 안 한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격차가 컸고 그것 때문에 복식후기로 굳이 넘어가겠다는 필요성을 덜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 애들은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송도 사계치부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도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들 열심히 들었어? 제가 생각하는 그 산업공사 한자로 써봐. 썼어. 나 오늘 이게 받쳐는 게 있고 그죠? 저 밑에 이렇게 일하는 거 있고 맞나? 맞나? 동하고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밑에 약간 노는 것처럼 이렇게. 오 맞아요. 어디 쓰는 거구나. 산업공사 여기서 되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분별력을 정확히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수리가 좀 올라가고 내가 어떤 실력이 됐을 때는 어떤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초를 좀 가져놓으면 투자에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공과 사를 보면서 고집 많은 꼰대가 되지 말고 유연함. 유연함. 굉장히 유연함이 중요하다. 유연함. 그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네, 분별력. 감성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별력을 키우고 그렇죠.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업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